안녕하세요. 깊은교육학 김성욱입니다. 2021년도 지방직 교육학개론 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푸시고 나서 한번 보실 텐데요. 이번 지방직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무난하다라면 무난하고요. 원래 이제 국가직보다 지방직이 조금 더 어렵게 나오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렇게 본다면 아주 유별나게 어려웠느냐 혹은 아주 유별나게 쉬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아주 어려웠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충실하게 공부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 가실 수 있었을 것이고요. 물론 아마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공부하시면서 몰랐던 것들 혹은 좀 낯선 것들이 한두 개 정도는 보여질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제 문제 난이도 변에서 본다면 그렇게 어렵게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국가직보다는 어렵습니다, 지방직이. 그런데 이제 지방직 평균적으로 예년 나왔던 문제들을 본다면 아주 유별나게 어려웠던 연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1번 보면서 이제 문제 안에서 어떤 특별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드릴 텐데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장학에 대한 이야기죠. 자, 교내 자율 장학에 대한 형태는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서 하나, 둘, 세 개를 주고 동료 발달 수업 자기 장학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학이라고 하는 형태는 기본적으로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장학은 수업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전문성에 관한 이 두 가지 영역에서 각각 어떤 교사나 학습에 있어서의 어떤 발전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읽어보시면 교사들의 교수 학습 기술 향상을 위해서 교장, 교감이나 외부 전문가 블라블라들이 주도하는 개별적이고 체계적인 성격이 강한 무엇이다? 조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조언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본다면 어떤 것은 아니다? 자기 장학은 아니다. 왜?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누굴 이야기합니까? 교사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장학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 있고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료 장학 같은 경우에는 동료는 어떤 것입니까? 이 동료는 교사에 대한 거라 그랬죠. 교사들끼리 서로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조언을 주는 형태가 아닌 거죠. 그래서 1번과 4번은 어떤 것이다? 아니구나. 그럼 2번과 3번 중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된다? 선택하셔야 되는데,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초임 교사나 저경력 교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형태로는 임상이나 마이크로 티칭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수업에 대한 이야기가 주종을 이룰 것이고, 그래서 수업 장학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이 된다? 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골라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신 경향으로 이제 발달 장학이 있죠. 시기적으로 보면 수업 장학에서 이제 발달 장학으로 넘어가고 있는 시기인데, 이 발달 장학은 이제 현재 최근에 어떤 여러 가지 전문성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셨던 책에서 요 두 가지 부분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는요, 경제협력개발기구 유명하죠. OECD에서 구상된 혁신적 교육 프로그램이래요. 그래서 사회에 진출한 사람들이, 자, 여기서 사회에 진출했어요. 지금 현재 교육을 받고 있어요? 교육을 받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학교에 있지 않아요. 학교에 있지 않고 사회에 나왔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다시 정규 교육기관으로 학교로 다시 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다? 재학습이고, 그래서 학교에서 사회로 갔다 사회에서 다시 학교로 가는, 즉 학교에서 사회로, 사회에서 다시 학교로, 이렇게 하면 일직선 같지만 사실은 학교와 사회를 그려보면 학교에서 사회로, 사회에서 다시 학교로, 순환이죠, 순환. 네. 계속교육이나 그 다음에 평생교육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입니까? 자, 이 계속교육은 전문화에 대한 이야기고요. 생애교육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이고, 이 평생교육은 우리가 처음 나온 게 어디입니까? OECD가 아니고 유네스코였죠.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나왔던 우리의 어떤 교육에 있어서 왜 사람들의 무엇이 이제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고, 그런 수명이 길어지는 가운데에 무엇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 생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교육으로서 어디에서 전생애에 걸쳐서 가정에서 어디로? 학교로. 그다음에 학교에서 다시 어디로? 사회로. 이 공부가 쭉 이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형태가 다르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인 교육은 말 그대로 사회에 나온 사람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3번과 4번은 이제 기본적으로 사회에 나온, 사회에 진출한 사람들에 대한 것이긴 합니다만 성인 교육은 학교로 다시 보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사회에서 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교육을 하는 것을 성인 교육이라고 한다 정도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세 번째 갑니다. 3번 문제는요. 가와 나에 들어갈 단어를 어떻게 하라? 바르게 나열한 것을 찾아라. 자, 우리 한번 보자. 그랬더니 선택지에 봤더니 두 사람이 나와 있어요. 듀르켐과 파슨스. 그리고 특수 보편적. 자, 듀르켐이나 파슨스를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떠올려야 되는 게 뭡니까? 기능, 론적 관점이다. 이건 이제 우리가 수능 볼 때도 했던 개념들이죠. 어떤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회의 조직이라든지 구성원들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서 봤을 때 사회의 조직들이나 혹은 구성원들이 서로 갈등을 일으켜서 사회에선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싸우고 그 와중에서 그 갈등을 해결하는 것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회는 갈등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보는 것이 갈등론이라면 기능론은 어떤 것입니까? 사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조직들, 구성원들이 각각의 역할들을 맡아서 함으로써 사회가 잘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듀르켐이나 파슨스는 대표적인 기능론적 관점이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무엇을 보면서 보기를 보시면서 듀르켐인지 파슨스인지를 찾아낼 수 있는 핵심어를 찾으셔야 될 겁니다. 사회화를 보편적 사회화와 특수 사회화로 구분하면서 보편적 사회화와 특수 사회화, 여기 제시문 나에 들어가는 거네.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자, 여기 나오죠. 도덕 교육을 강조하였다. 도덕 교육을 강조하였다. 듀르켐이 바로 주장했던 게 뭐죠? 도덕 사회론이죠. 그래서 그의 이야기를 굉장히 잘 압축해서 이야기해놨습니다. 결국은 어떤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회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사회의 공통적인 감성, 신념, 집단의식들을 새로운 세대에 내면화하는 것들. 어떤 것을? 공통적인 감성과 신념, 집단의식을 내면화하는 것을 우리는 보편적 사회화라고 하고요. 특수사회화 아니고요. 보편적 사회화고요. 특수사회화는 어떤 것입니까? 특수사회화는 바로 정말 특수한 것, 즉 개인의 영역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이라든지 것들을 선택했을 때 그 곳 안에서 특수하게 받는 것들을 특수사회화라고 하는 것이고 보편적 사회화는 바로 이런 것들. 한국 사람이라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도록 하는, 일본 사람이라면 어떤 것을, 중국 사람이라면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어떤 문화적인 공통성을 내면화, 즉 한국 사람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일제강점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혹은 제사. 물론 제사가 보편적인 거라고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종교에 따라서 지낼 수도 있고 안 지낼 수도 있습니다만 한국 사람들이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요. 자, 그리고 도덕교육에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아야 된다? 듀르켐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될 것이다? 2번이 될 것이고요. 자, 파슨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보셔야 됩니까? 파슨스는 어디를 좀 더 많이 강조했냐면요. 학교에 대한 것을 더 이야기해요. 즉 도덕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학교에서 무엇을 하는, 직업, 기술을 어떻게 하는, 훈련하는, 학교에서 무엇을, 사회성을 획득하는, 즉 이 우리 구성원이 학교를 다님으로써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사회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랑 같이 지내려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회성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직업인으로서의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사회에서 뭔가 기여할 거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 따라서 학교라고 하는 부분이 이러한 직업기술 훈련이나 사회성을 획득하는 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행정의 원리에 대한 교육행정에 대한 이야기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서 잘 공부해놓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보면 첫 번째 1번은 안정성의 원리, 교육 정책은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돼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안정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해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혹은 해마다 교육 정책, 대입 정책이 바뀌면 우리가 살아남겠습니까? 못 살아남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육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학 개론 시험을 보고 있는데 올해는 교육학 개론을 보고요. 내년에는 교육학 개론 안 보고요. 그 다음 해에는 교육학 개론을 봅니다. 우리가 이거 갈피를 잡을 수 있어요?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관되고 지속적인 안정성이 필요하고요. 자, 효율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교육에 투입되는 비용을 상대적으로 적게 하면서 교육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투입의 비용은 최소화하고 목표는 최대한으로 달성하는, 그것이 바로 효율성이죠. 말 그대로예요. 근데 이제 네.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셔서 정책을 입안하시고 혹은 정책을 실행하시는 과정에서 너무 효율성만 따지는 것은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거는 이제 다른 영역의 이야기인 것 같고요. 세 번째, 자주성의 원리는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반영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사와 자발적 이거 딱 봐도 어떤 겁니까? 이거 민주성이죠, 민주성. 4번에 보면 민주성의 원리는 자, 이것도 민주고요. 얘는요, 이해 당사자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들을 의사결정 과정에서 적절하게 참여시킨다. 이것도 딱 봐도 뭡니까? 민주죠. 그래서 민주성이 3번과 4번의 설명이고 자주성은 얘가 아니구나.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것이고, 그럼 자주성은 뭡니까? 자주성은. 자주 독립 들어보셨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이거는요, 교육행정이 이 전문성과 고유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일반 행정과 분리되는 것을 자주성이라고 하는 거죠. 즉 일반 행정 안에 포함되어 가지고 교육 행정이 기능하는 게 아니라 교육 행정은 별개라는 거, 별개. 따로 떨어져 나가서. 그래야만 뭐가 될 테니까. 교육 행정만의 것이 움직일 수 있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자주성의 원리의 설명이고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됐습니다. 자, 5번 갑니다. 5번은 교사의 동기 과정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찾으셨고요. 자, 동기 과정 이론인데 이런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옵니까? 앞에서 우리가 교육행정의 원리에서도 봤지만 하나의 어떤 이론이 있거나 혹은 원리가 있으면 그 원리에 대한 설명이나 이론에 대한 설명이 서로 맞게 매칭이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를 보는 거죠. 자, 목표 설정 이론이라고 나옵니다. 목표 설정 이론. 목표 설정 이론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로크의 이야기죠. 그런데 뒤에 직무에서 만족을 주는 요인과 불만족을 주는 요인이 서로 독립된 별개의 차원이다. 얘네들은요, 만족을 주는 요인과 불만족을 주는 요인이 서로 독립된 별개다. 이거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예, 허즈버그가 이야기한 동기 위생 이론이죠. 서로 매칭이 되지 않기 때문에 1번은 답이 되지 않고요. 자, 공정성 이론은 보상의 양뿐만 아니라 그 보상이 공정하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만족을 결정한다. 보상이 공정하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만족을 결정한다. 자, 공정성 이론과 그 뒤에 자, 공정성 이론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아담스의 이론이죠. 자, 그런데 뒤에 있는 이 내용들은 이 아담스가 이야기하는 공정성 이론과 같이 맥락이 맞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이제 포터 롤러. 그래서 우린 포터만 씁시다. 포터의 이야기고요. 이 실제로 공정성 이론은 어디에 나오면 여기 나오죠. 성과 만족 이론이 바로 이 포터의 것인데, 그죠? 포터 롤러의 것인데, 자신이 투자한 투입 대비 결과의 비율이 타인의 그것과 비교했을 때, 자, 여기서 다른 게 뭡니까? 타인의 그것과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공정한가 공정하지 않은가를 느끼는 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다른 사람이 요만큼 일했을 때 그 요만큼과 요만큼이 비슷하단 말이죠. 내가 생각할 때 일한 게. 그런데 타인이 얻은 결과와 내가 얻은 결과가 비슷하다면 이거는 공정하다고 생각을 할 거라는 거야.
이게 바로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이게 바로 아담스의 공정성이죠. 그래서 2번과 4번은 서로 어떻게 된 겁니까? 뒤바뀐 거죠. 설명이 이름이 바뀌거나 설명이 바뀌거나 그렇게 되면 맞는 무엇이 된다? 제시문이 된다. 자, 그리고 기대 이론은 동기를 개인의 여러 가지 자발적인 행위 중에서 자신의 선택을 어떻게 한다? 지배하는 과정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 바로 이게 브룸의 기대 이론이죠. 사실 문제 자체는 브룸의 기대 이론 이것만 제대로 알고 있었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요. 이제 2번과 4번에서 특히 2번이 조금 헷갈리는 지문으로 나오기는 했죠. 하지만 선명하게 본다면 어떤 부분에서 각각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공통적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느낄 것이냐, 내가 그것을 느끼는 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냐의 정도의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비교를 해주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6번 갑니다. 문화실조론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봅시다. 자, 문화실조론입니다. 문화실조론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하는 거죠. 이 문화실조론은 기본적으로 어떤 입장입니까? 문화에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우열관계가 있다고 보죠. 그래서 흑인과 백인 혹은 이제 백인과 다른 유색인들의 어떤 문화의 차이가 있어서 어떤 사회적인 발전의 정도가 서로 차이가 나고 그래서 교육의 효과의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우열관계 혹은 위계가 존재한다라고도 하고요. 이건 역시 기능론적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 문화실조론에 대한 이야기에서 본다면 1번 보세요. 학습의 실패 중요 요인으로 학생이 문화적 경험 부족. 자, 문화적 경험 부족. 왜? 얘가 살고 있는 문화가 좀 낮은 문화야. 어떤 부분에서? 교육적인 효과에서 본다면. 그래서 두 번째는요. 문화적 상대주의 관점이며 학생 간의 교육 격차가 문화의 결핍보다는 문화적 차이 때 되게 맞는 말 같죠. 맞는 말 같은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1번에서는 문화의 부족이라고 그랬어요. 문화의 부족은 차이에 가깝습니까? 결핍에 가깝습니까? 결핍에 가깝죠. 결핍. 그래서 1번과 2번은 서로 어떻게 된다? 대립하고 있다. 만약에 내가 문화실조론을 모른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에 빈곤가정에 결핍된 문화적 환경을 보상하기 위한 프로그램 중 하나가 자 여기도 나오죠. 결핍된 문화적 환경을 보상하기 위해서 즉 야 여기는 경험이 부족해서 공부를 잘 못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교육 정책상으로는. 문화적 경험을 더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 정책으로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이 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도 있고 프랑스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는 프로그램들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자, 4번에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공과 실패는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여기서 보시면 문화적인 경험 부족 때문인 거지 무엇은 아닌 거예요. 유전적인 차이는. 이건 이제 그거죠. 우리가 타고나는 머리의 성능의 차이가 바로 유전적 차이인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문화의 경험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1번과 2번과 3번, 4번 중에서 1, 3, 4는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2번이 서로 다른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화적 상대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절대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걸 우리는 자문화 중심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기억하실 부분은 이거죠. 네, 문화의 우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적 경험의 차이에 따라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런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좀 덜하긴 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 지방, 특히 서울과 산간벽지의 어떤 차이들 그래서 산간벽지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문화적 경험의 차이와 서울에서 공부할 수 있는 문화적 경험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 사회에서 요구되는 문화가 서로 다를 거란 말이죠. 산간벽지에서는 내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어떤 것을 더 많이 자연에 대한 것들을 더 많이 할 거고 학과적인 어떤 학습적인 부분에서는 서울에서 좀 더 많이 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자, 다음 7번 갑니다. 자, 평생교육법상 딱 대놓고 처음부터 이야기하죠. 평생교육법상.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된다? 평생교육법 공부 한번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법을 막 법학을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 평생교육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법조항을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것들이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 읽어보는 게 필요하다. 그 읽어보시면서 아, 내가 이 법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제대로 캐치하고 있냐 없냐 정도의 공부는 필요하다. 그래서 평생학습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봅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렇다면 평생학습 도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평생교육법에 나오고요. 자, 그 내용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어떻게 한다? 체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알면 맞추고요. 틀리면 못 맞추죠. 1번에 보시면 평생학습 도시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 네. 그 다음에 맞습니다, 이건. 그 다음에 전국 평생학습 도시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이 교육부령이 아니라 얘는 대통령령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연계, 협력, 정보 교류의 증진을 위해서 협의회를 둘 수 있다. 협의회. 그 다음에 국가는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도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 도시를 지정, 지원할 수 있다.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답은 몇 번이 된다. 이거는 그냥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평생교육법 읽어보시면서 평생학습 도시에 대한 것을 읽어보시고 그 안에 있는 상세한 내용 중에서 대통령령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느냐 물어본 거였고요. 8번 갑니다. 8번은요.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교육 자치 제도에 대한 것이고 이건 역시 앞에 7번 문제와 같이 이어서 어떤 문제다? 법률 문제죠. 법률. 여러분들이 법률에 대해서 좀 읽어봤냐? 라고 물어보는 거고 그 중에서 옳은 것. 자, 부교육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1번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1번 선택하시고 넘어가셔도 되는 문제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어디가 틀렸습니까?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며 2기가 아니고 3기에 걸쳐서 그 다음에 지방교육자치제의 실시 단위는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 아니고요. 시, 그 다음에 도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뭡니까? 지방교육청 생각해보시면 무슨 군교육청, 구교육청 없잖아요. 네. 시와 도만 있다는 거. 물론 기초자치단체에도 교육위원회가 참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죠. 밑에 그래서 보시면 시도교육청 바로 나오잖아요. 힌트예요. 이거. 교육위원회를 두고 그 다음에 교육위원은 근데 하지만 틀린 건 뭡니까?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를 두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교육위원회를 두죠. 그래서 8번은 1번이 답이 되고요. 자, 9번 갑니다. 9번은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를 뭐 해라. 2015년도 개정교육에 대해서 공부 좀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 말을 던지는 문제죠. 2015년도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느냐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다? 묻고 있고요. 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뭐냐? 자, 가는요.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서 배워야 할 내용과 이를 통해서 수업 후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능력. 자, 잘 읽어보시면 여기서 밑에 보시면 성취와 평가 그리고 기준, 수준, 기준, 요소라고 나뉘어져 있어서 큰 틀에서는 성취와 평가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냐를 물어보는데 자, 요 내용이 평가예요, 성취예요. 요 내용이 바로 성취입니다.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서 얼마만큼 했는지를 평가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교과를 배우고 나서 수업 후에서 이걸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와 같은 그 교육 목표를 성취했냐, 성취하지 못했냐를 물어보는 거라서 성취에 대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활동에 무엇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준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특성, 여건에 따라서 교육 과정이나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해서 재구조화할 수 있다.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성취를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만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다른 변형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 답은 1번이 되죠. 네. 자, 수준 아니고 기준이 되는 겁니다. 왜? 기준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수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준을 의미할 수는 없죠. 기준에 따라서 각각의 수준이 얼마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갑니다. 10번 문제 사실 좀 난감하실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개화기에 설립된 우리나라의 관립 신식학교에 대한 것으로서 모든 것을 골라라 라고 했었을 때 근데 기역과 니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큰 의미에서 볼 수 있는데 디귿도 그런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셨던 분들도 좀 덜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주 엄밀하게 따져본다면 우리가 관립 신식 학교에 해당하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이 유경공원 이거밖에 없죠. 이 나머지는 다 동문학은 국가기관 안에서 이렇게 있었던 외국어 교육에 대한 이야기고 연무는 뭡니까? 군사훈련이잖아요. 군사훈련 기관이에요. 근데 기역이나 디귿이나 둘 다 어떤 국가 기관 안에서 있었던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부분에서 본다면 기역과 디귿을 하나의 세트로 보시는 게 맞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답을 풀기 위해서. 니은은 유경공원 자체를 생각하지 않으셨던 분은 없을 텐데 그렇게 보면 이제 1, 3, 4 중에서 기역만 선택할 거냐 디귿만 선택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고민하셨고 아마 1번에서 동문학과 유경공원 요 두 가지는 이제 살아야 어떤 흐름도 있으니까 선택하셨는데 어떻게 본다면 학교라고 하는 측면이 기역과 디귿은 학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좀 어긋나 있지만 국가가 세웠던 관립이라고 하는 부분과 신식 교육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큰 그림에서 본다면 기역과 디귿은 따로 떼어 기역만 맞거나 디귿만 맞거나 보시기보다는 기역과 디귿이 둘 다 맞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가볼까요? 11번은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설명으로 나와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들은 포스트 모더니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모더니즘과 포스트를 분리해서 보시면 되죠. 자, 모더니즘은 어떤 겁니까? 사실은 보면 근대라고 하는 것과 같이 이어져 있는 것이고 어떤 개인의 이성을 통해서 발전되어 있는 사회의 모습에 따라서 나타나고 있는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 사회를 이끌고 있다라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깨진 게 뭡니까? 세계대전이었다고요. 우리가 생각이 있고 도덕이 있고 양심이 있다면 뭘 하지 않을 건데 세계대전과 같은 그런 무지막지한 전쟁을 벌이지 않았을 텐데 전쟁을 했단 말이죠. 일본이 우리한테 했었던 행동들도 보면 그게 이성이 있고 양심이 있는 족속들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했단 말이죠. 즉, 그 이전에 모더니즘을 믿었던, 즉 근대성을 믿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이성에 대한 한없는 어떤 무엇이 있었는데, 기대가 있었는데 그래서 보편적 지식과 보편적 도덕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들이 있었는데 그게 깨진 거예요. 세계대전에서. 그래서 나타난 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즉 인간의 이성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이성에서 의해서 나타난 보편적 진리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 부정한단 말이죠. 아주 거칠게 표현을 해보면. 그렇기에 상대적인 것을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 상대성을 위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할 거냐라고 했었을 때 자 보시면 다원주의를 폄하한다. 되게 많은 여러 가지의 상대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다원주의 맞고요. 반권위주의, 보편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사람이라면 누구나라고 하는 어떤 보편적 진리에 대한 부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나타내는 겁니까? 권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권위에 대한 반대, 오히려 비판적 대화를 하고 상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즉 상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방적이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들을 수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다원성이 필요하단 말이죠. 왜? 다양한 이야기 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탈권위적이란 말이죠. 왜? 어떤 하나의 것을 우리가 옳다라고 주장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뭐는 필요해요? 연대는 필요해요. 왜? 각기 다른 서로 다른 가치들이 어떻게 되려면 하나로 뭉쳐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연대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반정초주의. 이건 역시 마찬가지. 개방적이면서 다원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탈도덕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보편적인 진리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고요.
자, 12번은요. 렌즐리에 대해서 아냐 모르냐를 물어보는 문제죠, 이거. 자, 그래서 렌즐리 물어보고 우리 이거 바로 압니다. 답 1번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 찾을 수 있고요. 높은 창의성과 그 다음에 과제 집착력과 그 다음에 평균 이상의 능력, 이게 합쳐졌을 때 바로 여기가 무엇이다? 영재성이다 라고 하는 그래프 익숙하시죠? 그래서 높은 도덕성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13번 갑니다. 13번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머릿속에 두셨어야 되냐 하면요, 강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강화, 게임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무기 강화, 방어구 강화, 그랬을 때 우리가 뭐 붙습니까? 앞에 플러스가 붙죠. 플러스. 강화는 플러스의 개념이에요. 뭐가 더하거나 더 좋아지게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화가 아닌 것이 마이너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신 기억, 니은, 디귿 다 보세요. 행동의 강도와 빈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선호하지 않는 것을 제거함으로써 행동의 강도와 빈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선호하는 것을 제공함으로써 행동의 강도와 빈도를 높일 수 있다. 즉, 강화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의 개념으로서 높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억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강도와 빈도를 높이는데 강화보다는 벌이 더 효과적이다. 벌은요, 마이너스의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벌을 받는데 즐거운 사람은 거의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벌은 우리가 어떤 행동이나 어떠한 잘못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지 더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벌을 받았더니 그 행동 우리가 더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벌은 마이너스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두신다면 기억 같은 경우에는 강도와 빈도를 높이는 건 강화보다 벌이 아니라 강화가 벌보다 더 효과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두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선호하지 않는 것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난 당근을 싫어해. 그랬더니 당근을 뺀 음식을 주면서 내가 그 음식을 더 잘 먹게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거함으로써 하는 것도 강화. 선호하는 걸 제거함으로써 행동이 이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고 답은 3번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시면 된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화 안에서 보면 이제 부적 강화라 그래서 마이너스한 개념들을 줌으로써 하는 게 나오지만 그건 역시 어떤 것이다? 강화와 빈도를 높이는 데 역할을 하더라. 그래서 부적 강화의 가장 대표적인 게 화장실 청소 면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네. 자, 14번 갑니다. 14번은요. 학습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와, 그냥 되게 명료합니다. 학습 이론에 대해서 아느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학습 이론에 대해서 공부 좀 했다! 라고 하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자, 14번에 보시면 행태주의 심리학에 따르면 학습은 계속적인 시행착오의 결과이다. 이것은 행태주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행동주의의 것이죠. 이건 더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행동주의가 이런 설명을 하는 거니까. 왜? 우리가 계속적인 시행을 통해서 행동을 함으로써 걸렸던 것들의 어떤 실수들의 뭐라고 할까요? 집합을 통해서 우리가 더 행동을 개선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4번의 답은 어떤 게 된다? 1번이 된다 라고 하시는 걸 보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형태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하면서 가야 될 텐데 형태주의는 어떤 것이냐? 형태는 말 그대로 형태예요. 어떤 물체가 만들어져 있는, 물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 전체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 형태주의는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은 전체는 무엇이 아니라는 겁니까? 단순히 부분의 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부분의 합이 아니라 그 이상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지극히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축구를 잘하는 사람 이러면 제일 머릿속에 떠올리는 사람 호날두나 메시가 있는데 그렇다면 메시가 11명이 축구팀으로 만들면 그럼 그게 지상 최고의 팀입니까? 아니잖아요. 애매할걸요 아마. 자, 그래서 형태주의에서 바라본다면 형태는 전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데 그 전체는 단순히 부분의 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도가 핵심이다 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하시면 된다? 머릿속에
두시면 좋겠고요. 사회인지 이론에 따르면 개인 행동, 그다음에 상호작용에서 그렇죠. 사회인지니까 인지하다라게 되는 거니까 행동주의 학습에 따르면 행동의 학습의 근본적인 원리는 자극과 반응.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극과 반응이 있어야 돼요. 때리면 악 하는 것처럼. 좀 부적절했나요, 표현이? 네. 그다음에 정보 처리 이론에 따르면 정보소는 기억, 감각 기억, 그다음에 작업 기억, 장기 기억이 세 가지로 이동된다. 구성된다. 이 다 맞는 말이고요. 14번은 1번이었습니다. 자, 15번은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교수 학습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이 전체는 밑에 보기에 보시면 상황학습, 문제 기반 학습, 인지적 융통성 이론, 인지적 도제 학습 이론 모두 다 구성주의에 해당합니다. 우리 교육학 개론 공부했는데 구성주의 모르면 간첩이죠. 공부 안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성주의에 대한 설명을 따로 하지는 않을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요 안에 있는 설명 안에서 여러분들이 굳이 이 4개 중에 하나를 골라내야 한다면 어떤 것을 봐야 되느냐? 바로 전문가와 초심자 사이의 특정 관계. 자, 여기서 첫 번째 줄이 바로 나오죠. 전문가와 초심자, 스승과 제자. 관계 속에서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구성함으로써 개념을 어떻게 한다? 발전시켜간다. 어떻게 하면서 과제를 해결하면서 어떤 관계에서 이 둘의 관계 속에서 전문가는 초심자의 지식 구성 과정을 도와주고요. 초심자는 전문가와의 토론, 초심자 간의 토론을 통해서 사회적 학습 구조, 사회적 학습 행동을 습득, 그 다음에 자신의 인지적 활동을 통제하면서 자, 인지적 활동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보면 바로 스승과 제자 혹은 전문가와 초심자 도제 학습, 인지적 도제 학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시면 좋겠다? 도출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인지 능력을 개발해 간다까지 마무리가 되어 있죠. 자, 요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요런 2번과 4번 중에 조금 어떻게 하실 수 있다?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전문가와 초심자 사이라고 하는 요 부분에서 도제라고 하는 부분을 핵심 키워드를 찾아내실 수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6번 갑니다. 16번은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상담 이론으로 이거 되게 이질적인 문제였죠. 예, 요거 좀 어려운 문제였고요. 지금 현재 이제 어느 정도 문제가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학 개론으로서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앞에 있었던 즉 다른 시험들 특히 조금 더 난이도가 있었던 7급이나 임용시험에 있었던 것들이 조금씩 9급으로 문제에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이번에도 이 상담 이론으로서 답은 4번이었는데 이 4번 같은 현실 이론은 어디에서 과거 임용시험에서 많이 등장했었던 것이고 우리가 이제 그것을 조금은 알고 가자라고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자, 상담 이론에서 인간이 통제력,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서 궁극적으로 자기 삶의 책임을 가져야 된다. 궁극적으로 자기의 삶의 책임. 상담의 목표는 내담자로 하여금 책임 있는 행동을 어떻게 하도록 하여서 학습하도록 하여서 그 다음에 성공적인 체감을 그 다음에 이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고 유도함으로써 어떻게 자신의 변화나 구실을 찾지 못하도록 하고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이 현실 안에서의 이야기를 가져가기 때문에 현실요법이라고 이야기를 지칭한다 정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이제 17번 갈 텐데요. 17번은 준거 참조 평가의 특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이라고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어떻게 되어 있고 나와 있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준거 참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성취해야 되는 뭐가 있을까요? 성취해야 되는 교육 목표가 있어요. 이런 성취해야 되는 교육 목표에 도달했는지 도달하지 못했는지를 평가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준거 참조 평가에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떠올려야 되는 건 성취해야 되는 교육 목표에 도달했느냐 도달하지 못했느냐를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평가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경우는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이건 절대평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시면 된다? 머릿속에서 떠올려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대평가는 내가 30점을 받아도 괜찮아. 왜? 남들이 다 15점 받으면 되니까. 남들이 다 20점 받았을 때 남들이 다 20점 받았을 때 나만 25점, 나 21점만 해도 돼. 21점만 받아도 난 1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절대적인 면에서 본다면 이 시험에서 우리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해서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90점은 넘어야 돼요. 80점은 넘어야 돼요. 라고 하는 어떤 기준점이 있는데 그걸 못 넘었어. 하지만 내가 남들보단 잘했어. 그랬을 때 생기는 고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거참조평가를 이야기할 때에는 절대평가까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경쟁을 통한 학습자의 외적 동기 유발에 좀 부족하다. 네, 부족하죠. 왜? 내가 누구보다 더 잘해야 된다. 내가 옆에 있는 친구보다 더 잘하면 된다. 내가 쟤만 제끼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거랑 똑같잖아요. 길을 가던 두 친구가 곰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곰이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한 친구가 열심히 도망가려는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옆에 친구가 뭐라 그럽니까? 야, 곰은 우리보다 엄청 빨라. 우리는 도망을 못 가. 그래서 도망가는 준비를 하던 친구가 뭐라 그래요? 너보다만 빨리 가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뭡니까? 상대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고 경쟁을 통한 학습자의 외적 동기 유발은 별로 부족해요. 절대평가가 아무래도. 네. 왜냐하면은 내가 98점을 받아도 90점 이상 넘기는 게 기준이라면 91점 받은 친구랑 98점 받은 친구는 똑같은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 니은은요. 탐구 정신을 함양하고 지적 성취 동기 자극을 장점으로 둘 수 있다. 그렇죠? 네. 탐구 정신 함양할 수 있고 지적인 성취 동기도 어떻게 할 수 있다? 함양할 수 있어요. 자, 고등 정신의 어떤 함량보다는 암기 위주의 학습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건 절대평가가 아니죠. 이건 뭡니까? 상대평가에 대한 이야기죠. 네. 상대적으로 암기 위주를 왜 합니까? 너는 아느냐, 너는 모르느냐를 확인함으로써 시험 문제의 점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네. 고등학교 내신 문제 생각하시면 되죠. 내신을 좀 지금 까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 내신도 되게 필요해요. 어쨌거나 이 절대평가의 취지에서는 어떻더라? 맞지 않다. 그래서 디귿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고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대상 이거 딱 나오죠. 이게 바로 절대잖아요. 절대평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얘를 보면서 이후의 것들도 같이 어떻게 하실 수 있다? 해석하실 수가 있다. 자, 18번은요. 이거 좀 그렇죠. 뭡니까? 2015년도 개정교육 과정의 총론을 읽어봤냐 안 읽어봤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공부했어요. 네, 했습니다. 그럼 읽어봤겠네, 맞출 수 있겠네 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2015년도 개정교육 과정 앞에서도 한 문제 있었잖아요. 그래서 2015년도 개정교육 과정에 대한 무엇이 공부가 좀 필요하다. 앞에 있었던 교육의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한 설명들도 필요하지만 요즘 직접 집중적으로 2015년도가 나오는 건 이런 바뀌어 있는 것들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물론 우리 지금 수업 듣는 친구들 중에서 2025년을 목표로 하는 친구는 없겠지만 네. 그래서 2015년도 일단 머릿속에 두시면서 보시면 되고 핵심 역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거 1번입니다. 1번. 세계 시민 역량. 자기관리라든지 심리적이라든지 창의적인 이 내용 세 가지 모두 다 총론에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총론에 읽어보시면 나오고 이런 세계 시민은 대신 뭐가 나오냐면 공동체 역량이 나와요. 그래서 공동체 역량이구나 정도까지 머릿속에 두시고 자기관리라든지 그 다음에 감성, 창의적 사고 이것이 이제 무엇에 대한 융합 인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STEM이라고도 표현하는 그냥 단순한 무엇이 아니라 수학이면 수학, 국어면 국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과학, 수학, 미술, 음악 등을 총체적으로 하는 그런 융합교육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19번은요. 교육재정제도와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자 뒷부분으로 오니까 되게 문제가 어떻습니까? 아느냐 모르느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좀 많죠. 자, 19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교육제도나 정책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문제를 풀 수는 있어요. 네, 일단 그것부터 설명하고 말씀드릴게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그런데 1번에 보시면 사립학교의 재원은 학생의 등록금, 그 다음에 학교법인의
전입금, 등록금과 전입금 두 가지로만 구성. 우리 보통 문제할 때 어떻게 합니까? 로만 나오고 항상 나오면 어떤 것이다. 아, 이건 답이 좀 아닌가? 라고 의심을 해야 된다고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즉 어떤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는 아주 뭐라고 할까요? 절대적인 어떤 보기를 제시하는 선택지들은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두 가지로만 구성되어 있지는 않아요. 다른 것들도 있어요. 특히 어떤 것이 있다. 바로 국가나 혹은 지방 각종 단체에서 나오는 전입금과 그 다음에 보조금 존재합니다. 이건 사실 이 제도와 정책을 다 안 읽어보셨더라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사립학교가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등록금이나 법인 안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일단 대부분 어떻습니까? 학교의 학생을 본인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굉장히 적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적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나 여러 가지 단체에서 전입금과 보조금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요. 학부모의 재원은 수업료, 입학료, 기성회비, 그다음에 학교 운영 지원비 구분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죠. 그다음에 교육세에서는 의해서 세원과 세율 결정되고 세원과 세율이 결정됩니다.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이제 그 세원과 세율 중에서 세율이 등장하고 그 세율이 맞는가 틀렸는가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은 교육세 세액 중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제 교육세에 대한 이야기들도 같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자, 20번 문제는 사실 저도 처음 문제 보고 좀 뜨아했습니다. 이걸 냈다고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자, 통일신라의 국학, 그 다음에 고려의 국자감, 이 둘 다 뭡니까? 국가중앙교육기관이었죠. 그리고 얘네들이 과목으로 필수 과목이 있었던 게 두 개가 있대요. 그래서 보시면 논어, 맹자, 효경, 소학, 가래, 소학과 대학 같은 게 있는데 일단 머릿속에 두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맹자는 아니에요. 맹자는 어디에서 온다? 맹자는 뒤에 여기 소학, 대학 이런 거 할 때 나옵니다. 자, 가보시면 결국 답은 2번이죠. 이건 그냥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인데 논어와 효경에 대한 것이고요. 자, 소학과 가래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조선조의 과거 치기 전에 가는 예비시험, 과거 예비 과정에서 시험을 봤었고요. 그 다음에 소학과 대학에서 특히 대학이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서 3경에 들어가는 거고 이 사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사서가 뭐가 있느냐. 사서에는 바로 여기에 논어, 맹자, 그 다음에 대학과 중용이 있습니다. 뭐 사서 3경이라고도 하고 사서 5경이라고도 하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다? 이런 사서 3경은 바로 조선의 과거 시험 종목이에요. 통일신라 때는 이 사서 3경 없었어요. 이 사서 3경이라고 하는 것을 이후에 우리가 성리학이라고 불리는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불려지는 주자의 학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도 있나요 하면서 한번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부를 다시 한다면 어떤 게 필요하다. 이런 사서 3경은 성리학이 전래되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고 성리학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으려면 주자가 정리했었던 주자학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통일신라 때 맹자가 등장하는 것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사서 3경에서 논어도 있는데 논어는 사실 제일 첫 번째 시작점인 책이라서요.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계속 추가된 거예요. 대학과 중용 같은 맹자와 논어도 사실 보면 공자님과 맹자님도 사실 굉장히 시간적 간격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까지 생각하시면서 보면 2번이 답이 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문제 앞에서 시작을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총체적으로 보면 난이도는 그렇게
특별하게 어려웠다 할 정도는 아닙니다만 임용에서 나왔던 개념들이 이제 구급 시험 문제에 이제 좀 등장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시면서 어떤 특정 부분에 있어서 공부를 하실 때 한정된 공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 폭넓은 좀 깊이 있는 공부도 이제 해 줘야만 좀 더 수월하게 구급 문제를 헤쳐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험이었으면 좋겠고요. 잘 보셨겠죠?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